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월간 책 리뷰 3월 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독서량이 현저히 줄었던 달이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달에 읽었던 책 안에서 궁금해지는 작가님들을 많이 찾아서 지금 현재는 다시 독서 뽐뿌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달에 읽었던 책 중에서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이 총 7권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6권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 또 이 책만큼은 너무나도 좋은 책들이고 또 새로운 느낌의 책들도 있어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주의 책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정혜선 작가님의 나의 덴마크 선생님입니다. 이 책은 제가 책하울 영상에서도 소개했듯이 알라딘 추천 마법사 기능을 통해서 추천받은 책인데요. 역시나 제 취향이 아주 쏙쏙 박힌 책이었습니다. 또 이 책의 부제인 불안과 우울의 시대에 서로 의지하는 법 배우기 요 문구를 보면 안 살 수가 없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느낀 점은 조금은 힘들긴 하겠지만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행동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나라도 좋아지지 않을까,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기후운동가로 활동 중인 정혜선 작가님이 2016년도에 그러니까 작가님이 39살의 나이에 덴마크 세계시민학교를 다니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인데요. 39살에 어떤 걸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평범하지 않고 도전 정신이 강한 인싸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책이 더 와닿았던 이유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떠난 여행기였기 때문입니다. 대안학교 선생님으로 일했었을 당시에 자신과는 다른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부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러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부끄럽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생님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들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덴마크에 가서 자신의 선생님을 찾기로 결정하고 이 정혜선 작가님은 덴마크의 세계시민학교인 IPC에 입학하게 됩니다. 작가님이 IPC에 입학하고 나서 초반 모습은 정말 전형적인 한국인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작가님의 수강 신청 초안을 보고 담임 선생님이 바로 한국인임을 눈치채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인은 너무 열심히 산다. 뭐든 잘하려고 하고 자기 기대에 못 미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한다. 너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수업을 빽빽하게 배치해 두며 인생은 언제 즐길 거냐. 조금은 편안한 수업도 섞어가면서 너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떻니? 라는 충고를 하셨다고 해요. 작가님은 이때 이런 압박감과 경쟁 구도에 지쳐서 한국을 떠나왔는데 또 학교에 왔다고 내가 무언가를 무조건 배워가야 된다는 이런 압박을 스스로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작가님은 IPC에 오는 학생들이 자신처럼 대안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IPC는 굉장히 문턱이 낮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오는 학교였던 거죠. 그래서 뭐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정말 매일매일 술에 쩔어 사는 친구도 있고 또 뭐 정치나 기후 변화에 애쓰는 친구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작가님이 상상했던 그런 학교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서 조금은 실망을 했었는데 이 실망이 자신이 설정한 선입견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걸 작가님은 깨닫게 됩니다. 이 밖에도 39이라는 나이, 부족한 영어 실력,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초반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 힘들어하는 작가님을 이끌어주는 게 바로 IPC의 선생님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선생님들이 등장하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어떤 학생을 평가한다라기보다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선생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상대평가를 통한 입시제도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하는 게 선생님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또 한국과 다르게 어떤 비교보다는
한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교육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부럽기도 한 부분이었습니다. 또 다양한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나라 이슈와 정체성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이 부제처럼 불안과 우울의 시대에 서로 의지하는 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지만 이런 에피소드들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 느끼는 게 많았던 그런 좀 울림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특히 IPC의 12주간의 교육과정을 끝마치고 평가서를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 평가서의 질문이 또 저를 띵하게 만드는 포인트였습니다. 질문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IPC에 오기 전 여러분은 아마도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IPC에 오기 전의 생각과 느낌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긴장이 되셨나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나요? 이곳에 온 첫날 느낌은 어땠는지 기억하나요? 스스로에 대한 기대는 무엇이었나요? 그 기대는 채워졌나요? 동료 학생들에 대한 기대는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채워졌나요? 선생님들에게는 무엇을 기대했나요? 지금 돌아보니 만족스러운가요? 학교 직원들에게는 무엇을 기대했나요? 그 기대는 채워졌나요?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기대는 공정한 거였을까요?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무언가 해보았나요? 이 마지막 질문이 정말 정신이 번쩍 들게 하지 않나요? 또 이 책에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작가 후기였는데요. 작가님은 덴마크에서 이런 배움과 울림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오는데 한국의 삶은 역시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결핵성 임파선염을 얻게 되면서 치료를 위해서 부모님과 시골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골에서의 생활이 정말 씁쓸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덴마크에서 살 때는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시골 생활이면 특히 또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도 없는 40살 처녀가 왜 시집을 안 가냐, 내 아들이랑 만나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가 후기를 보면서 다시 조금은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당연히 뭐 불안하거나 우울감에 빠지신 분들한테도 추천하지만 그냥 모든 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 어떤 공동체적 삶의 가치나 열린 시각으로 다양한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추천드리는 책 정혜선 작가님의 나의 덴마크 선생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이번 달 첫 번째 한주픽 도서입니다.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목만 보면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달리기라는 소재를 통해서 소설가 하루키, 인간 하루키의 생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러너분들한테도 추천하긴 하지만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분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기대만큼 진전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정말 좋을 책일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꼭지가 접힌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은 2009년에 나온 조금은 오래된 책이기는 한데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루키의 자세는 굉장히 세련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키를 보면 정말 전형적인 천재형 케이스잖아요. 갑자기 글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쓰고 그게 바로 당선이 돼서 바로 작가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천재형의 인물인데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괜히 성공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태의연하게 어떤 엄청난 노력을 퍼부었다 이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이 몇 가지 보였어요. 첫 번째로는 시작은 가벼우나 과정은 무거웠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시작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리고 또 시작할 때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뭐 의욕이 아주 활활 불타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보다 조금 더 못 미치면 바로 이렇게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시작에 너무 힘을 빼서 중간 과정이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루키의 시작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글을 쓰고 싶어서 글을 쓰고, 또 러닝 같은 경우에는 글을 오래 쓰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가 필요한데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운동이 뭘까 해서 러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하루키는 어떤 일을 시작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러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내가 몇 시간씩 뛰겠다고 계획을 잡으면 무조건 그 시간만큼은 엄격하게 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대회에 나와서 기록을 위해서 그거를 몇 달 전부터 이렇게 페이스를 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설도 역시나 비슷한 루틴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재능만 가지고 그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 대상을 외부가 아니라 나 자신한테 둔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루키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성격이었다면 지금까지의 그 수많은 작품들을 절대 써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가 스스로도 자신이 경쟁을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러닝도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는 스포츠라기보다는 자기 기록에 집중하고 내가 완주를 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스포츠다 보니까 러닝을 좋아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추월하는 러너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의 페이스가 있고 나도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페이스를 지켜가면서 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었고요. 또 당연히 슬럼프가 오고 또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록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하루키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더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말로는 쉽지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죠. 이 밖에도 글 쓰는 건 육체 노동이라는 점, 그리고 힘들 때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힘든 건 행복하다라는 점 등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들이 많았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이 하루키의 책 소개를 마쳐볼까 합니다. 같은 10년이라 해도 멍하게 사는 10년보다는 확실한 목적을 지니고 생동감 있게 사는 10년 쪽이 당연한 일이지만 훨씬 바람직하고 달리는 것은 확실히 그러한 목적을 도와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주어진 개개인의 한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자신을 연소시켜 가는 일, 그것이 달리기의 본질이며 그것은 또 사는 것에,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는 글 쓰는 것의 메타포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의견에는 아마도 많은 러너가 찬성해 줄 것으로 믿는다. 지금까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책은 김겨울 작가님의 독서의 기쁨입니다. 이번 달에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책 읽는 것도 귀찮아지는 날들이 많았는데요. 당연히 이런 날이 올 수 있지만 이런 날이 길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조금은 독서 뽐뿌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찾다가 읽게 된 책입니다. 정말 이 책의 부제처럼 책 읽고 싶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런 독서 에세이가 시중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책이 색다르다고 느꼈던 점은 책의 물성 자체, 정말 이 책 사물 자체에 대한 생각도 담겨져 있고 또 책을 사는 행위, 책을 읽는 행위,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생각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공감할 만한 에피소드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책을 사게 되면은 띠지가 같이 있잖아요. 띠지를 갖고 있자니 불편하고 버리자니
아깝고, 또 이제 책을 읽다 보면 구겨져 있고, 또 이게 책꽂이에 잘못 꽂으면 찢어지기도 하는 여간 신경 쓰이는 애가 아닌데요. 김겨울 작가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독서의 즐거움이란 파트에서는 여러 독서 유희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관념에 의의를 제기하고 익숙하게 느꼈던 감각에 의문을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피곤해지는 동시에 정신적으로 고양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건 정말이지 마약 같은 기분이다. 사람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쓰는 철학봉이라는 말은 꽤 그럴듯한 표현인 셈이다. 정신이 하늘로 계속 솟아올라서 사물도 인간도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면 비슷할까? 그래서 나는 인간이 신의 시선을 잠시나마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 밖에도 책을 사는 곳, 속독과 다독에 대한 생각, 필사에 대한 내용, 내가 좋아하는 작가나 작품들, 몇 편의 서평, 책을 다루는 매체 등 정말 다양한 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요. 이 책을 읽으면 읽고 싶어지는 책들이 아주 수십 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책 자체는 가독성도 좋고 조금은 발랄한 느낌의 책이기는 한데, 그 밑바탕에는 정말 진지하게 책을 사랑하는 김겨울 작가님의 마음이 느껴지고요. 또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라 그런지 울림을 주는 문장들도 많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덴마크 선생님처럼 억지로 끌고 가는 느낌이 아니라, 나도 이런 좋은 경험을 했는데 너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는 식으로 아주 친절하게 써주신 책이라서 기분 좋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고요. 요즘 책태기가 왔다거나 아니면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시겠다는 분, 아니면 책을 읽긴 읽어야 되는데 막상 시작하시지 못하는 분들한테 첫 책으로 너무나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김겨울 작가님의 독서의 기쁨이었습니다. 네 번째 책은 임지은 작가님의 무구함과 소모로입니다. 이 책은 제목이 너무 귀여워서 꺼내든 책이었고, 생각보다 작가 소개가 너무 간단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이 봤던 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시집의 작가의 말이 너무 인상 깊어서 바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시인의 말. 미안합니다. 그런 말은 깨진 컵 같았다. 싫은데요. 인상 쓴 말은 접시처럼 평평했다. 힘내세요. 뾰루지 같은 말은 누르며 아팠다. 잘 될 겁니다. 뻔한 말은 종이컵처럼 구겼다. 아마 우리가 접시란 걸 닫고 있었다면 가장 소중한 걸 깨트렸을 것이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내용을 조금은 냉소적인 시선으로 보는 그런 글들을 좋아하는데, 이 시인의 말을 보고서 딱 그런 책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구매를 했고, 그런 부분들도 충족하면서 뭔가 신선한 느낌을 가진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사용되는 낱말들이 굉장히 독특해요. 소보로, 오렌지, 코끼리 이렇게 약간은 귀염귀염한 낱말들을 사용하는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행위예술을 하는 것처럼 통통 튀는 느낌인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집은 굉장히 많은 명사들이 사용되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 특징을 가장 잘 살린 시가 바로 과일들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낭독해 볼 테니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일들. 필통에 코끼리를 넣고 다녔다. 지퍼를 열었는데 코끼리가 보이지 않았다. 거짓말이었다. 오렌지였다. 나는 덜 익은 오렌지를 밟고 노랗게 터져버렸다. 가끔은 푸른 안개가 묻어 있어도 좋았다. 이제 나는 오렌지가 어떤 세계의 날씨인지 알아내는 일에 빠졌다. 박스채 진열된 과일 가게에 갔다. 기다리는 건 잘 익은 바나나. 지갑을 열고 거짓말을 꺼냈다. 딸기였다. 손바닥 위에 씨앗 코끼리.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있는 분홍의 가즙.
딸기 속에서 아주 작은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다. 나는 이제 거짓말이 어떤 세계의 바다인지 알아내는 일에 빠졌다. 오렌지 속에 코끼리를 넣고 나왔다. 굉장히 난해하죠. 네, 근데 이 시가 요런 특징을 살린 굉장히 극적인 시였고요. 나머지 시들은 쉬운 시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장면들을 바로바로 연상하시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집의 해설을 장은정 문학평론가님이 써주셨는데 이 평론가님이 쓰신 어떤 이 시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읽어 드릴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첫 시집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시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해독하는 방법으로서 비평이 아니라 떨어뜨린 한 방울의 물감이 물속에 파고들어 퍼져나가는 것처럼 읽는 동안 떠오르는 것이 또 다른 무언가를 불러들이고 그렇게 떠오른 것이 다시 무언가를 불러내고 풀어내는 방법으로 읽을 수는 없을까? 시집을 소개할 때는 제가 어떤 부분을 발췌해서 소개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시집을 소개하는데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어떤 서사적인 부분보다는 낱말 하나, 문장 하나 이렇게 와닿는 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해드린 시인의 말이나 아니면 몇 가지 특징들을 들어보시고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직접 읽어보시는 걸 너무 추천드립니다. 임지은 작가님의 무구함과 소보로였습니다. 다섯 번째 책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밤이 오기 전에입니다. 이 책은 이번 달 두 번째 한주픽 도서입니다. 이 책은 그냥 너무 좋았다. 왜 천재 소리를 듣고 왜 최고의 작가라는 호칭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단번에 알 수 있는 책이었고요. 사실 이 책에 수록되어져 있는 책은 프루스트가 20대 초반에 쓴 글들이라서 굉장히 짧고 어찌 보면 미성숙한 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짧은 장면들을 굉장히 선명하고 깊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큰 울림을 주는 책이었고요. 또 이런 스토리가 아주 초단편 소설 형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와닿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루스트는 아시겠지만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시대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떳떳하게 사랑을 하지 못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투영돼서인지 이 책의 작품 속에는 모두 불가능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꾸려져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절절함이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찡해지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동성애를 다룬 그런 몇 편의 작품들이 자극적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차별화돼서 표현된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 사용된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이제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보신 분들도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책은 총 2부 구성으로 되어져 있고 1부에 6편, 2부에 12편이 수록되어져 있는데 1부는 이제 프루스트가 생전에 발표했던 작품들이고 2부에서는 프루스트 사후에 발견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8편 모두가 한국에는 처음으로 출간되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프루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반가워하실 책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18편의 작품들 중에서 그 첫 작품이 너무 처음부터 강렬하게 다가와서 그 작품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목은 무관심한 이인데요. 짝사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주 크게 공감하실 내용이고요. 짝사랑하는 도중에 그런 바보 같은 생각들이나 행동들이 모두 담겨져 있고 또 결말은 너무 현실적이라서 더 인상 깊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모티브가 되는 문장이 쓰여 있어요. 맨 위에 사람은 위안을 받으며 치유된다. 영원히 슬퍼하거나 영원히 사랑할 수는 없는 법이다. 라 브리에르 성격론 4장 마음에 관하여.
이 이야기에서는 마들렌이라고 하는 여자와 르프레라고 하는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마들렌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든 사람들의 선망을 받는 아주 인기 좋은 여자입니다. 어느 날 마들렌의 눈에 정말 평범한 남자인 르프레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마들렌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내가 저 남자를 꼬셔보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르프레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상용되고 있는 무관심이 답이다 라는 방법으로 르프레를 굉장히 시크하게 대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써도 르프레는 마들렌한테 어떤 호감을 보이지 않고 정말 형식적이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들렌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르프레가 곧 멀리 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마들렌은 본격적으로 르프레에게 들이대기 시작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프레는 마들렌에게 절대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들렌은 르프레 친구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해요. 르프레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르프레의 이상형은 마들렌과 아주 정반대인 진창에서 뒹구는 여자, 타락한 여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들렌은 크게 낙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르프레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지만 르프레는 결국 마들렌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마들렌은 결국 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잘 산다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말조차 조금 현실적이어서 더 와닿는 부분도 있었고요. 특히 이 글에서 이 마들렌이 짝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들렌의 심정을 표현한 글이 있는데 아주 공감이 많이 갑니다. 르프레의 편지가 보이지 않자 그녀는 낙담하여 어깨가 처졌다. 그제야 희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요소조차 없음에도 그녀가 느낀 터무니없는 실망감과 그것의 강도 높은 잔인함과 진정성 사이는 얼마나 거리가 먼지 가늠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객관적인 사건과 사물로 이루어진 삶을 살기를 멈췄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거짓의 장막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장막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게 될 것이고 특히 르프레와 관련된 것들은 그가 느끼는 것처럼 그가 느끼는 것과 똑같이 경험하기를 원했다. 이 밖에도 이런 절절하고 불가능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긴 책이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밤이 오기 전에였습니다. 6번째 책은 이타로 칼비노의 보이지 않는 도시들입니다. 이 책은 이번 달 3번째 한 주픽 도서입니다. 이번 달에는 굉장히 새로운 느낌의 고전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달이었어요. 프루스트의 밤이 오기 전에도 그랬고 이 보이지 않는 도시들도 굉장히 고전답지 않게 새롭고 신박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었는데요. 이 작품의 좋은 느낌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시를 읽었을 때 그런 느낌과 비슷해서 소개하기가 여간 까다로웠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보이지 않는 도시들은 이탈로 칼비노의 후기 대표작이고요. 이 이탈로 칼비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음사에서 따로 전집이 나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표작으로는 나무 위의 남작이라던가 반쪽짜리 자작 등이 있고요. 환상을 바탕으로 하는 글들을 많이 쓰시는 작가입니다. 이 작품 역시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중국 황제에게 마르코폴로가 그의 식민지 도시를 방문하고 그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시들도 가상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은 총 9부 구성으로 되어져 있고 각 부의 앞 뒤에 마르코폴로와 중국 황제 간의 대화가 나오고 그 대화들 사이에서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55개 도시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몽환적인 이야기인데
이 책의 구성 자체를 굉장히 대칭적으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비되는 부분이 아주 이 작가님의 센스가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정적인 이미지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결합되고 조합되고 표출되는 장소이잖아요. 이런 도시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55개 에피소드로 잘 풀어내고 있고요. 또 특히 약간 철학적인 내용들도 많아서 어떤 공동체적인 삶 아니면 상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또 특히 좋았던 거 마지막 부분의 대화에서는 앞에서 했던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를 싹 정리해주는 느낌이라서 이런 구성도 굉장히 좋았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쿠빌라이는 어쩌면 제국은 머릿속의 환영들로 이뤄진 황도 12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칸은 마르코에게 물었다. 내가 상징을 모두 알게 되는 날 그날엔 마침내 내가 내 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베네치아인이 대답했다. 폐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는 날에는 폐하 본인이 상징들 속의 상징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의 글들입니다. 굉장히 고전답지 않은 새로운 느낌의 작품이었고요. 이 책도 굉장히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로 칼비노의 보이지 않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책리뷰 3월편 총 6권의 책을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이번 달은 독서 양 자체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질 좋은 작품들을 만나게 돼서 내심 뿌듯했던 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달에는 더 재미난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의 책 이야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